이번 차 시는 이제 2차 시죠. 기말 시험 끝나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여러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향, 아웃라인 중심으로 요약 강의입니다. 요번에 2차 시, 3차 시는 우선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의 그 딜리버리 시스템, 이거 중요하죠. 전달 체계. 이 전달 체계가 뭐예요? 딜리버리가. 이 자체가 바로 애드미니스트레이션, 행정이에요. 정책이 입안돼서 결정된 거를 실행에 옮기는, 실천하는 거. 이것이 바로 딜리버리 시스템이고 바로 이것이 행정이다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프레임을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컨셉과 프린시플을 잘 유심히 보면 되겠습니다. 학습을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딜리버리 시스템의 컨셉이 무엇인가 하는 거고, 또 이 딜리버리 시스템의 협의의 의미와 광의의 의미까지 좀 이렇게 넓혀서 보고, 또 여기에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구조가 나와 있어요. 구조 기능적으로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또 운영 주체별 구분은 어떻게 되는가, 딜리버리 시스템이죠.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시고, 자, 두 번째에서 이제 서비스 제공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의 룰이 있어야겠죠. 프린스플이. 이 원칙이 없이 움직이다 보면은 뒤죽박죽이 되니까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일정한 규정에 입각하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 원칙은 첫 번째가 평등성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가 재활 및 자활 목적의 원칙, 세 번째가 적절성의 원칙, 네 번째가 포괄성의 원칙, 다섯 번째가 지속성의 원칙, 여섯 번째가 통합성의 원칙, 일곱 번째가 전문성의 원칙, 여덟 번째가 책임성의 원칙, 아홉 번째가 접근 용이성의 원칙. 이렇게 서비스 제공하는 데 있어 가지고 원칙이 있다는 사실 유념해서 살펴보시고,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기본 원칙은 또 무엇인가 하는 걸 또 볼 수 있어요. 행정적인 측면에서 첫 번째가 기능 분담의 체계성 원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전문성에 따른 업무 분담의 원칙, 세 번째가 책임성의 원칙을 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통합 조정의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역사회 참여의 원칙, 여섯 번째는 조사 및 연구의 원칙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겠죠. 첫 번째, 의사결정의 권위와 통제의 재구조화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협조 체제가 구축이 제대로 됐는가, 또 시민 참여 체제 도입은 어떠한가, 특수한 업무 분담에 들어가서는 전문가를 조직적 상황에서 분리할 수 있는가, 또 중간 관리자에 대한 전문가의 역할이 부여가 가능한가. 자, 이번에는 서비스 배분 방법을 살펴봐야죠. 서비스 배분이 뭡니까? 사회복지 비용의 증대와 경제 성장의 둔화에 따라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배분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왔죠. 또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 메소드입니다. 공급 억제 전략을 들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희석화, 뭐예요? 서비스의 양이나 질을 감소시키는 전략이죠.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와의 접촉 시간이 줄어든다. 또 사례를 조기 종결한다. 전문가를 자원봉사자로 대체한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서비스가 희석화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전략으로 쓰고 있어요. 또 바로 위에 있는 건 뭐예요? CT에 대한 제한 강화. 보세요. 수혜 자격 요건을 강화해서 서비스 이용률을 저하시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은 65세 이상의 우리나라 지금 현재 노인복지법상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던 프로그램의 참여 신청 조건을 70세 이상, 75세 미만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방식이에요. 이 공급 억제 전략입니다. 또는 무소득자 혹은 독거노인 등으로 다른 조건을 추가하게 되면은 공급이 억제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배분 방법에 전략적으로 구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요 억제 전략, 우리가 공급 억제를 봤으니까 수요 억제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서비스의 접근에 물리적, 시간적 및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지 않거나 또는 장벽을 생기게 하는 것이 바로 수요 억제 전략이에요. 예를 들면은 서비스에 대한 홍보나 마케팅을 하지 않아. 또 대기자 명단제를 도입하거나 교통이 불편한 장소에 배치하거나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 시간에 배치하는 수요 억제 전략도 서비스 배분 방법의 하나의 전략이다 하는 것. 세 번째는 이제 서비스 통합성 증진을 위한 전략을 보게 되면요. 종합 서비스 센터가 있고요. 인테이크의 단일화입니다. 요거 요즘에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적절한 계획을 개발하도록 인테이크를 전담하는 창구를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종합적인 정보와 의뢰 시스템이 있죠. INR. 전달 체계들을 단순 조정하는 방법으로 각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을 강화하는 방법이 바로 종합적인 정보와 의뢰 시스템입니다. 또 사례 관리가 있죠. 케이스 매니지먼트. 또 뭐가 있어요? 트래킹이 있죠. 서로 다른 각각의 기관과 프로그램에서 다뤘던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서로 뭐예요?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트래킹. 이런 것도 하나 전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인데요. 민간의 역할과 공공의 역할은 구분되죠. 보세요. 서비스 전달 체계, 운영 체계. 뭐예요? 분류. 공공 전달과 민간 전달의 담당은 누굽니까? 공공 전달 시스템의 담당은 정부나 공공기관이고 민간 전달은 민간 또는 민간단체이죠. 적용은 어떻게 돼요? 공공 전달은 보건복지부, 특별시, 광역시도, 시군구, 읍, 면동 대상자가 되고 민간 전달은 복지재단,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시설, 개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공공전달 체계의 내용은요. 재정 안정, 관료적 복잡성이 띄죠. 외적 요인에 다소 둔감합니다. 하나, 민간 전달 체계는 재정이 취약하고 융통성, 창의성, 유연성이 있어요. 하나, 사회 변화 요구에 상당히 센시티브하다. 야, 역할을 한번 봅시다. 롤. 자, 민간의 역할과 공공의 역할이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 공공의 역할. 사회적 요구는 많지만은 시장 기구에 의해서 적절한 공급이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학생들 아는 사항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2018년부터는 고령사회로 진입됐죠. 그래서 지금 2020년, 좀 있으면 2020년 고령사회예요. 앞으로 수년 이내로 일본과 같은 초고령사회로 지금 바뀝니다. 문제가 사회 문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의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경제 파트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초고령 사회가 됐을 때 노인 파트에 대한 예산, 복지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지금 부양자 역할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물론 개인 가정에서 개인이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회적 역할, 공공의 역할이 지금 증대되고 있죠. 예, 그래서 나온 것이 2008년 7월 1일에 롱텀 케어 매니지먼트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실시가 된 거예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에 입각한 요양보호사들이 있죠. 그분들의 역할 또한 무시 못하죠. 지금 세계에서 이 요양보호사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대륙권법적인 역할을 받은 독일, 일본, 한국 뭐 요 정도 순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민간의 역할이 축소되고 공공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하나 그러한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사회복지 역할 분담의 필요성과 원칙은요, 국가 부분의 필요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국가 부분. 역할 분담의 사회복지 역할 분담의 필요성과 원칙에서는 중개자의 역할과 중재자의 역할, 제공자의 역할, 중개와 중재의 차이가 뭔가 여기 보세요. 정부는 중개자로서 다양한 제공 주체들과 복지 욕구를 가진 사회 구성원들을 연계하는 역할, 연계, 중개. 중재는 뭐예요? 중재자로서의 정부는 뭐예요? 여러 제공 주체들이 가진 갈등 구조의 문제, 가령 자원의 소유자와 비소유자의 불평등 문제를 뭐를 해야 돼요? 코디네이팅 해야 돼요. 조정자의 역할을 해주던다. 이때 중재가 되죠. 제공자는 뭐예요? 서구적 복지국가 체제 국가가 수행했던 기능이겠지만은 우리나라 복지 체계에서도 여전히 제공자의 역할은 국가의 펑션 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민간 전달 체계는 또 여기 나와 있듯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서비스를 민간 파트에서 제공을 하고요.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도 민간이 맡아서 합니다. 거기 한번 보시게 되면은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날로 지금 복잡, 다양해지죠.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의 서비스는 1차적인 욕구 충족의 목표를 두고 있는 만큼 민간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서는 공공기관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동일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제공되죠. 또 사회복지 서비스의 선도적 개발 및 보급이 가능하다.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 욕구가 수렴이 된다.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자원을 쉽게 동원할 수 있어요. 또 자원봉사자, 후원자 형태로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를 유도한다. 사회복지 참여 욕구 다 수렴하죠. 또 정부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압력단체 역할을 하고 국가의 사회복지 비용이 전략이 된다. 왜? 복지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높아가지만은 복지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에서 국가가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민간기관이 대신 제공함에 따라서 국가 예산이 전략되는 효과를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